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이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죄송한 게 아까 제가 마우스가 이게 표시가 되는 줄 알고 녹화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됐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적절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이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린 양상이 보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꽈서 만든 기구들, K-타입 인스트루멘트들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일 때는 바로 버리면 되겠죠. 근데 일단 나이 타입 파일이나 H 파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풀리는 현상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발적으로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H 파일이나 나이 타입 파일들을 사용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근데 K 파일들은 부러지기 전에 이런 사인,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용한 뒤에 좀 자세히만 좀 관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라는 회사에서 처음 이제 어, 이 이런 파일들이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이제 K-타입 앞자리 따서 K-타입 인스트루멘트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구들은 사실 거의 다 이제 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파일 보여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딱 모양만 보고 숫자만 보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표준화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날의 길이는 16mm고 날의 여기 각도는 75도고 뭐 D0 날 끝에서의 직경에다 100을 곱한 것이 그 파일의 번호가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기구 번호는 이제 어 아까 끝에 D0의 다이아메타에서 100을 곱한 게 되니까 이 30이라고 써 있는 것에 이 D0에서의 직경은 0.3m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번호를 이제 대부분 이제 번호마다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컬러 코딩을 해놨는데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 실제 나와요. 그 국가고시 같은데도 뭐 예를 들면 30번에 파일 손잡이 색깔은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다 이렇게 이제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 쉽습니다. 그냥 하얀 15번부터 시작을 해요. 15번부터 하얀색, 20번은 노란색, 25번은 빨간색, 여기 주황색이지만 빨간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0번은 파란색, 35번은 초록색, 40번은 흑색입니다. 그래서 45번은 다시 이제 하얀색으로 오고 50번, 55번, 60번, 65는 없으니까 70번, 80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15번보다 작은 파일들은 이제 보라색이 10번, 회색이 8번, 핑크색이 6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의 번호를 이제 색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제 굴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리밍 방법과 이 파일이 이제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줄이죠, 줄. 그러니까 우리 손톱깎이 같은 데 보면 손톱을 다듬는 그런 그게 달려있죠. 그 줄입니다. 그런 건 똑같이 그것도 이제 파일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관 벽에 대고 파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넣다가 조금 넣고, 뺄 때, 이제 근관 벽을 긁는 그런 과정을 파일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치 와인딩 액션이나, 이제, 와치 와인딩 액션은 이제 30도에서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 태엽을 감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고시에이션, 캐나를 처음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 때 파일에 점진적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턴해서 깎은 다음에 풀해서 이제 파일링을 하는 그런 동작도 있고요. 굉장히 응용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밍과 파일링 액션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아지를 삭제하는 기구도 말고요. 이렇게 바브드 브로치라는 기구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상아지를 삭제하는 거 아니고 이게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브란 말이 사실은 가시고 브로치란 말이 꼬챙이에요. 가시꼬챙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페이퍼 포인트 같은 것들이 뭐 들어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좀 겉타파차 같은 게 좀 덩어리째 들어있다. 그럴 때 이것을 요런 가시를 이용해서 딱 걸어서 딱 빼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새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바브드 브로치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게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이타이 파일들이 이제 나오면서 회전 기구들은 거의 나이타이 파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스테인레스 스틸이면서도 회전 기구로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근관 치료용 기구 중에 게이츠 글리든 드릴이 있습니다. 게이츠 글리든 드릴은 이제 횃불 모양, 이게 화염,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불꽃 모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끝에는 이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삭제가 안 되고 좀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없게 좀 안전하게 만든 거겠죠. 옆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까지 있는데 1번이 보통 50번 크기입니다. 직경이. 그러니까 0.5mm죠. 뭐 어떤 거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2번은 70번, 3번은 90번 이렇게 20씩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전치부나 이제 큰 근관에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직선 부위에만 써야 됩니다. 이 만곡된 부위에 쓰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이런 곳에 렛지를 만들게 되고 우발적으로 근관 내 이제 우발적인 에러를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직선 부위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이렇게 근관들이 이제 나중에 스트립 퍼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관이 이제 되게 이쪽 메지알 루트의 원심부와 디스탈 루트의 근심부는 상당히 얇습니다. 근관 상아질의 두께가. 그래서 게이트 글리든 듀레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여기가 비박화, 점점점 얇아져 가지고 결국은 뚫리는 천공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게이트 글리든 듀레는 사실 구치부에는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전치부 같이 이제 근관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근관을 이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근관장,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작업장, working length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working length는 오크루잘 쪽에서는 이제 보통 코로나 쪽에서는 이제 대구치 같은 경우는 교합면, 뭐 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단면에서부터 시작해서 apical constriction 가장 근관의 가장 좁은 부위까지 이제 길을 재게 되죠. 그 길을 재는 기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자근관량 측정기,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전자근관량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임상에서 보시면 파일을 근관에 넣고 에이펙할 쪽으로 진행시키면 쭉 내려가면 삐비비비 거리면서 여기서 이제 신호가 울리죠. 그럼 우리가 근관에 다 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에이펙스고 1mm, 2mm, 3m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숫자는 큰 상관은 없어요. 뭐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제 에이펙스까지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조금 0.5를 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쯤에서 설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근관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이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에 특허를 내고 한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인데 수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나다라는 사람이 이제 치근단 쪽에 에이피칼 쪽에 에이피칼 컨스트럭션 쪽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일정하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를 흘리면 에이펙스 쪽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일정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원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직류 전류를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교류 전류를 사용해서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특히 요즘에는 주파수가 다른 다수의 교류 전류를 흘려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리따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루트 GX2네요.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죠. 하여튼 이런 근관량 측정기의 정확도는 굉장히 놀랍게도 정확해요. 그래서 거의 많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AP가 컨스트럭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